예, 이번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는 마음 공간의 진화, 그리고 번뇌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의 2부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음 공간에 대한 붓다의 통찰, 그다음에 나를 정의한 오온, 전오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의근, 의식, 만호, 사띠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강조를 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간이라는 것은 내가 주관적으로 만든 마음의 가상 공간이다. 어떤 대상을 보면은 이것이 뇌로 들어와서 대상 자체가 뇌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대상에 대한 이미지가 뇌에 들어와서 그 이미지가 나의 마음 공간에 맺힌다. 이 가상 공간이죠. 사이버 공간이고, 그래서 내가 인식하는 공간, 고양이가 앞에 이 실체가 아니고 내가 인식하는 공간, 고양이가 나의 마음 공간에 맺힌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 마음 공간에 맺힌 이 고양이, 앞에 이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 마음 공간에 맺혔을 때 이게 내 거니까 나는 인식하는 게 이것을 내가 인식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앞에 이 실체로 있는 거는 사실은 내가 이 실체가 정확하게 뭔지는 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이미지를 내가 받아들여 가지고 마음 공간에 있는 이거를 내가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둡니다. 실체가 있는 그대로 100% 있는 그대로 여기 상에 맺히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주관적으로 맺게 한다. 그래서 내 주관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실체하고는 100% 똑같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곡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 자, 일체는 마음이 만든 거다 그랬잖아요. 일체 유심조라고 그랬습니다.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그거는 사실은 내가 인지할 수 없으면 없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인지할 수 없으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있어도. 그래서 내 마음 공간에 맺힌 이 이미지가 내라는 사람이 인지하는 거에 전부 다다. 일체 유심조다 하는 거. 나머지는 넘어가고요. 이 마음 공간에 이제 맺힌 이 이미지가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물리적인 것으로 실제한다고 존재하면은, 그게 뭘까, 어렵네 하는 하드 프라브럼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하드 프라브럼 캠프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건 없다, 이건 없다. 그냥 내가 내 마음속에 가상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일 뿐이다. 실제로는 뇌에서 일어나는 이 뇌활성이 전부 다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뇌활성만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만 보면 되니까 그 쉽네. 쉬운 문제네 하고 이걸 쉬운 캠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음 공간을 만드는 뇌라는 게 이제 뭔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뇌가 뭘까? 뇌가 마음을 만들죠. 그죠? 물론 뇌는 마음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게 뭘까 하는 정체를 이해하려면은 뇌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음이 뇌에 체화되어 가지고 있다고 그랬고, 그래서 마음을 뭔지 알려면은 뇌의 구조, 내가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를 이해를 하면은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으며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그려놨는데, 야, 너가 누구니?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해 봤습니다. 뇌에는 소리도 지각하고 소리 모양새도
형색도 지각하고 몸의 감각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여기는 이제 맛도 감각하고 아래쪽에는 냄새도 감각하고 말도 해야 되고 인식하고 판단하고 제어하는 이런 기능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뇌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뇌가 하는 일이단 말이에요. 이 뇌가 하는 일이 만드는 가상적인 공간이 마음 공간이다. 이 이제 가상적인 공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가상적인 공간이라고 가상이라는 말을 쓰면은 이미 그거는 이런 공간이 없고 착각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지 프로블럼 캠프고 가상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만드는 이런 공간이 생긴다고 생각하면은 하드 프로블럼인 캠프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뇌를 이제 한번 봅니다. 마음 공간이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진화했을까? 마음 공간의 구조라는 것이 어떻게 복잡하게 이제 발달을 했을까? 현 지구상에서 뇌, 가장 단순한 뇌라는 것은 가장 단순한 마음, 가장 단순한 운동, 이것을 하는 동물이다. 뇌는 동물에 있는 거라고 보고요. 뭐 요즘 뭐 식물에도 마음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는 마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식물에도 마음이 있다, 없다, 뭐 판단은 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마음은 식물에는 없다고 보고요. 동물의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 운동이 있다. 운동이라는 것은 마음의 표현이니까. 지금 해파리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는 이 해파리의 마음은 뭘까요, 이게? 이쪽으로 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지금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니까 운동으로 이제 이쪽으로 가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해파리의 운동이고 마음인데, 해파리의 신경계통을 봅니다. 해파리가 이제 우산같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 해파리의 종명이 이제 이렇고요. 굉장히 작은, 요直径이 1mm 밖에 안 되는 요 작은 해파리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교수들이 한 연구소가 앤더슨이라는 교수가 내가 이제 그쪽에서 박사후 과정으로 연구원 생활을 할 때, 1994년도부터 5, 6, 하여튼 1년도, 91년도부터 3, 4년도에 거기 칼텍에 있었는데, 그때 이미 앤더슨 교수가 뭐 조교수였는가, 부교수였는가 그랬습니다. 아직까지도 거기에서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실에서 나온 셀이라는 정말 좋은 잡지입니다. 논문집인데,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 이 셀에 내는 연구실이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5손가락이 안 들어갑니다. 둘, 셋밖에 안 될 거예요. 그만큼 내기가 힘든 좋은 저널에 나온 논문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 해파리의 유전자 조작으로 해가지고 신경계통을 형광을 내도록 이게 이제 우산같이 생겼잖아요. 이거에 이 우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에 여기 제일 가운데 여기 입이 있고, 이거는 형광으로 본 게 아니고 그냥 사진을 찍은 거고, 우산을 뒤집어 놓고 사진을 찍은 거고, 이거는 형광을 보게 해가지고 여기 유전자 조작으로 형광 유전자를 집어 넣어가지고 형광을 보게 해가지고 형광을 찍은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찍은 거고, 이건 형광을 찍은 거라. 형광이 이제 살아있는 상태에서 형광을 찍으니까 이제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 봐요. 요 부분이 지금 그 형광이 더 강하게 나타났잖아요. 그죠? 활성화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이 부분이 활성하고, 요번엔 요 부분이 활성했고, 요 부분, 다음에 뭐,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우산이 있으면은 이 부분,
따로따로 이렇게 활성을 하더라.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여기 활성했죠. 그죠? 이건 여기 활성했죠? 여기 활성하고, 그러니까 여기 활성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활성하고, 이렇게 활성하고, 이렇게 활성하더라. 이 활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오른쪽에 여기 나타납니다. 자, 여기 입입니다. 요만큼, 우산에 요만큼 해당되는 부분이 딱 접히죠. 그죠? 왜 접느냐 하면은 형광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형광이 아닌 것들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신경계통만, 신경계통, 뉴럴 네트워크만 이렇게 보이는 거고, 실제로 여기 이런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면은 이쪽에, 예를 들면 여기에 먹이가 걸린 거라. 이 먹이가 걸리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입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걸리면은, 미끼가 걸리면은, 음식이 걸리면은 이 접어가지고 먹고 다시 펴고, 자, 그러고는 살랑살랑 또 다른 데로 가고. 자, 이게 해파리가 하는 거에 전부 다라. 해파리는 살랑살랑하고 다니다가 뭐가 먹을 게 이렇게 걸리면은 입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먹고 또 살랑살랑 다른 데로 가고. 이게 해파리가 하는 일의 전부, 운동의 전부 다단 말이에요. 그거는 운동의 전부 다라는 거는 그게 해파리의 마음의 전부 다다 말이에요. 이게 이 지구상에 지금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단순한 행동이고, 그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신경망이고, 신경망의 활성에서부터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행동을 불러일으키죠. 자, 이게 가장 간단한 마음이다. 그 다음으로 조금 더 복잡하게 하는 행동이 이 지렁이 같이 생긴 이 버러지입니다. 버러지는 그래도 좀 운동이 좀 정교하죠. 그죠? 이렇게 다니면서, 여기 앞쪽에 입입니다. 이쪽에 입이라는 거예요. 대장균을 먹고, 이렇게 연구실에서 키우는데, 대장균을 먹이로 해가지고 키웁니다. 자, 해파리 다음으로 이게 가장 단순한 뇌고, 요쪽이 머리입니다. 머리 쪽이고, 입이 여기 있고, 이게 신경계통입니다. 그래서 머리 쪽이고, 신경계통이고, 신경계통 쪽에 신경세포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이거를 신경절이라고 합니다. 신경절이 이렇게 있죠. 앞쪽에, 여기도 이게 신경절이 이렇게 있죠. 신경절이 있다는 거는 신경절보다가 더 아래쪽에 이런 데 신경들이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신경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고, 이 신경들을 제어하는 게 신경절이다. 그래서 요 신경절이 조절을 하고, 이쪽은 요게 조절을 하고, 이쪽은 이게 조절을 하고, 이 속에도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신경들이 이래 있다는 거예요. 신경세포들이 흩어져 있고, 신경세포들이 여기는 많이 모여가지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그 흩어져 있는 신경세포들을 조절하는 그런 신경들의 모임, 이걸 신경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신경절들 수준만 이렇게 있죠. 신경들이 있고 신경절이 있고. 자, 그런데 요거는 봅니다. 여기는 신경절들이 있고, 이 각각의 신경절들은 요 마디를 조절을 하는 거고, 이 신경절들을 조절하는 큰 신경절을 지배하는 신경절, 이게 있다. 이거를
머리에 있는 신경절이라고 해가지고 머리 신경절이라고 그런다. 세팔릭이라는 게 머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머리 신경절이다. 머리 신경절은 그 아래에 있는 이 신경절들을 지배를 한다. 제어를 한단 말이에요.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요 각각의 신경절들은 요 국소적으로 여기 몸 부분들을 제어를 하고, 신경절을 제어하는 거를 여기서는 머리신경절이라고 그랬다. 한 1mm 정도밖에 안 돼요. 이 크기가. 여기까지가 0.2mm니까 0.2mm다. 그죠? 전체는 한 1mm밖에 안 돼요. 이거 갖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거 갖고 막 치매 같은 것도 연구하고 그래요. 얘가 이제 정신 이상 그런 그 현상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약간 연구 재료로 굉장히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그러고, 여기 엘레강스라는 게 예쁘다는 뜻이다, 그죠? 이게 예쁜 꼬마 선충입니다. 시 엘레강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머리신경절이고 이쪽이 입이라는 거. 여기는 이 시 엘레강스의 신경계통을 형광을 표현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이 신경계통의 활성을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보는 게 이제 신경계통만 보는 거죠. 신경계통만 형광을 내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형광이 아니라 전체 요 벌레 전체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자, 요거는 요렇게 약간 복잡한 행동을 한다. 그런 조금 더 복잡한 행동을 제어하는 밑바탕 신경계통이 있어야 한다. 이게 조금 더 해파리보다가 더 복잡한 행동을 하는 거는 신경절들뿐만 아니라 머리신경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해파리보다가는 조금 더 복잡한 행동을 한다. 머리신경절이 사실은 이게 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동이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뇌라는 말을 안 붙이고 머리에 있는 머리 신경절이라고 한다. 어떤 때는 보면 이거를 뇌라고 표현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뇌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은 거시기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해파리에는 절만 있단 말이에요. 신경절을 강글리아라고 그럽니다. O는 단수고 온 대신에 A를 쓰면은 강글리아라고 하면은 복수입니다. 자, 머리 신경절이 여러 개 있죠. 그러니까 뭐 이거 한 개잖아요. 머리 신경절은. 그래서 온 단수를 썼고, 복수일 때는 R을 쓴다. 강글리아. 자, 요거는 플라나리아입니다. 플라나리아도 이제 요 지렁이 같은 버러지잖아요. 여기 머리 쪽이고, 머리에 머리 신경절이 있다. 요 조그만한 몸통에 신경절이 이렇게 있죠. 그죠? 신경절마다 이렇게 요 부분을 지배하는 신경들이 조금 더 있어요. 뭐가 이렇게 보인다. 그죠? 아, 자, 여기 신경절들이 있고, 각각의 신경절들은 요 마디를 조절을 하고 제어하고, 이 신경절들을 조절하고 제어하는 게 머리 신경절이다. 요 머리에 있는 신경절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머리 신경절이 있기 때문에 해파리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요게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더 복잡하게 제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살랑살랑 흔들면서 가기도 하잖아요. 해파리보다는 더 복잡한 행동을 하죠. 여기 눈같이 생긴 게 있는데, 요 실제로 눈은 아니고 빛을 감각하는 어떤 그 구조가 있다고 합니다. 눈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눈이 있으면, 눈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 신경 구조인데, 눈이 있는 건 아니고 눈같이 그저 생긴 게 색소가 있어가지고 빛을 감각하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요게 두 번째로 복잡하게 보이는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생명체고, 그다음에 이 초파리와 같은 이 절지 동물입니다. 초파리는 굉장히 복잡한 행동을 한다, 그죠? 얘네들은 굉장히 복잡한 행동을 합니다. 아, 얘가 갖고 있는 신경계통, 당연히 머리에 있겠죠? 이거를 이제부터는 얘는 뇌라는 말을 붙입니다. 요 눈이고요. 여기 눈이고, 이게 뇌거든요. 네. 뇌고, 눈이고, 그렇습니다. 초파리 눈이 굉장히 많다, 그죠? 굉장히 많습니다. 컴파운드, 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합뇌. 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눈이. 수도 없이 눈이 많죠, 그죠? 사람 눈은 한 개지만은 얘는, 전체 이게 눈 하나가 아니고, 여기 하나하나가 다 눈입니다. 눈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혼눈이라 그러고. 예. 그래서 이 초파리의 예, 머리에 있는 이 신경계통, 이거는 이제 뇌라고 한다. 얘는 왜 뇌라고 이름 안 붙이고 얘는 뇌라 그러노? 얘도 사실은 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뇌라고 붙여도 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뇌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얘한테 비하면은 너무나 단순하죠, 그죠? 얘가 불러일으키는 마음은 얘한테 비하면 너무 단순합니다. 그래서 얘는 아직까지 뇌라고 이름을 붙이지 말자. 세팔릭 강글리온, 머리신경절이라고 이름 붙이자 하고 과학자들이 그냥 그렇게 정한 거예요. 이건 뇌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뇌가 없죠. 그죠? 여기는 절만 있지 뇌는 없습니다. 여기는 절대로 뇌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여기만 해도 뇌가 있다고 해도 뭐 누가 틀렸다고 할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은 얘의 뇌에 비하면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뇌라 하지 말고 머리신경절이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신경계통. 그래서 뇌의 기능이라는 거는, 뇌의 기능이라는 거는 이 대상을 아는 것, 앞에 있는 게 뭔지 아는 것, 이게 뇌의 기본이다. 얘는 앞에 뭐 있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이렇게 촉수라 그러면 되게 촉수에 먹잇감이 닿여야지, 먹잇감이 여기에 닿였구나 하는 거를 아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뇌다. 대상을 알았으니까. 이 신경망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여기에 뭐가 닿였다는 거를 알았잖아요. 알았으니까 이렇게 접어가지고 입으로 가져와서 먹죠. 그 신경망의 기능이라는 게 대상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요것도 앞에 뭐가 있다는 거를 냄새를 얘는 맡고 가겠죠. 그죠? 눈에 있는 게 아니니까. 냄새를 맡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행동해 갑니다. 이것도 앞에 뭐가 있다는 거를 얘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신경계통이 대상을 아는 거다. 얘 당연히 앞에 뭐가 있다는 걸 알겠죠. 얘는 눈도 있는데, 그리고 청각기관도 여기에 있어요. 냄새 당연히 맡고. 그래서 얘는 앞에 있는 게 어떤 모양새다, 맛이다, 어떤 소리다 하는 거를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복잡하게 그런 감각기관이 있으니까 복잡한 머리가 되고, 그래서 얘는 머리신경절이라고 붙이기에는 오히려 미안하다. 그래서 뇌라고 이름을 붙이고, 얘는 뇌라고 붙이기에는 너무 단순하다. 그래서 머리신경절이라는 말을 붙였고, 얘한테는 뇌는 없다. 그래도 대상을 아는 신경망은 있다. 자, 그래서 이는 신경망 수준이고, 얘는 머리가 있고, 얘도 머리가 있다. 신경망은 대상을 아는 거다. 대상을 아는데 좀 복잡한 그런 구조를 이루고 있는 신경망이면은 뇌라고 한다. 초파리
신경계통의 뇌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한 14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그러고 이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작년에 다 밝혀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과학자들이. 신경세포가 한 개만 해도 얼마나 복잡한데 얘네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됐다는 거를 다 밝혀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돼 있노? 어떻게 커넥션 돼 있노? 커넥션 된 거를 아는 학문, 이거를 커넥토믹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연결체학, 얘네들이 신경 14만 개나 되는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연결돼 있을까 하는 거를 공부하는 학문, 그거를 연결체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사람 신경세포 860억 개나 되는 신경세포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려고 하는 커넥토믹스, 휴먼 커넥토믹스가 진행되고 있다. 과연 그거가 밝혀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밝히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워낙 복잡하게 미세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초파리 뇌 크기가 실제 비교하면은 요만합니다. 사람 뇌에 비하면은. 확대하니까 뭐 이만치 크다고 보이는데 실제로는 사람 뇌가 이렇고 초파리 뇌가 이렇고, 자, 초파리 뇌, 생쥐 뇌, 사람 뇌 이렇게 크기가 다릅니다. 이거를 겨우 작년에 이 커넥터 믹스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연결체학을. 이거 14만 개 연결된 거를 이제 알았는데 860억 개가 연결된 거 이거 언제 알까? 아, 전자현미경으로 찍어가지고 전자현미경으로 막 이렇게 10개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거를 전자현미경으로 구조를 잡고 그거를 차례차례 전자현미경 사진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요렇게 연결됐네 요렇게 연결됐네 하고 연결체를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신경세포는 이렇게 연결됐다 하고 밝힌 겁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 뇌를 다 그렇게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시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초파리 뇌까지 봤고 조금 뛰어가 포유류죠, 그죠? 고슴도치 어떤 원숭이인지 원숭이라 그러고 이건 사람인데 뇌가 이제 점점 더 복잡해지겠죠, 그죠? 이건 이 생쥐만 해도 초파리에 비해 가지고는 비교도 안 되게 복잡하고 고슴도치는 더 복잡합니다. 그래도 고슴도치 얘가 하는 행동이라고는 이 대뇌를 보면은 여기가 대뇌잖아요. 대뇌를 보면은 요 앞에 요건 냄새 맡는 코내입니다. 코내고 요게 코내고 사람 같은 경우는 코내가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 가지고 요 밑에 여기에 숨어 있죠. 여기는 냄새 맡는 게 얘한테는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대뇌 피질이고 대뇌 피질은 정보를 저장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거다, 그죠? 이 원숭이에 오면 이만큼 더 커지고 사람은 이게 커다랗게 더 커지죠. 앞에 전전두엽까지 생겨나죠. 얘는 전전두엽이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전전두엽이 거의 없고 사람은 이제 진화하면서 전전두엽이 앞에 커다랗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보면은 운동에 해당되는 부분이 앞에 이만큼 크게 작용합니다. 이 원숭이의 경우는 운동하는 부분이 이만큼 차지하고 사람은 이만큼 차지하고 몸 감각, 몸 감각, 몸 감각, 다음에 시각. 상대적으로 감각 영역들이 굉장히 적어지죠. 요 소리, 청각, 청각, 청각. 상대적으로 감각기 영역들이 상당히 적어지고, 자, 이런 나머지 부분들은 연합 영역이라 그럽니다. 이 여러 가지 감각들을 서로 연합하는, 서로 모아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정보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얘네는 연합 영역이 별로 안 크죠. 별로 안 큽니다. 인슐라 요게 이제 연합 영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연합 영역이 별로 안 크죠. 그래서 얘네는 생각 기능이, 요게 사실은 생각 기능인데, 이게 생각 기능, 여기가 생각 기능인데, 생각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뭐가 이제 몸에 닿으면은 후두둑 도망가고, 예, 뭐가 닿으면은 후두둑 도망가고, 뭐가 보여도 도망가고, 들어도 도망가고, 보고, 듣고, 이제 몸 감각하고 운동하고 이게 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뭐 그렇게 많겠어요? 생각이 아주 뭐 그렇게 많지 않은 낮은 수준의 생각만 하겠죠. 그죠? 보고 생각하고 도망가고, 듣고 도망가고, 몸에 뭐 닿으면 도망가고, 이 정도다. 그런데 얘는 생각하는 부분이 이만큼 더 많아졌다. 뭐가 부시럭거려도 바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얘는 부시럭거리면 그냥 바로 도망가는데, 얘는 바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부시럭 소리 적일까 친구일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여러 번 들어가지고 그게 저장돼 있는 그 저장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부시럭거리더라도 저거는 내 친구가 부시럭거리는 거야. 아니면 내 짝이 부시럭거리는 거야. 그럼 도망 안 가겠죠. 그죠? 그런데 어떤 소리로 부스럭거리면 저거는 내 천적이야. 도망가겠죠. 생각을 좀 하고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굉장히 더 복잡한 생각을 하죠. 그죠? 왜냐하면은 복잡한 생각을 하게 하는 그 신경 근거가 이렇게 더 많기 때문에 더 커졌기 때문에 복잡한 생각을 한다. 저게 뭐지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한다. 생각을 많이 하게 한다는 것은 그 생각의 근거가 여기 기억으로 많이 쌓였다는 거고, 그 근거는 어디서 왔노?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여기에 차곡차곡 쌓여져 가지고 그것이 나의 생각의 어떤 재료로서 활용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 나의 경험, 지도 경험 많이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여기 안 쌓인다. 안 쌓인다. 그러니까 학습과 기억이 이제 경험과 기억이잖아요. 이게 잘 안 되는 거고, 학습과 기억이 조금 더 잘 되는 뇌고, 이거는 학습과 기억이 잘 되는 뇌다. 그래서 경험한 것들이 여기 다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도로 복잡한 뇌가 됐다. 그 보도로 복잡한 게 쌓인 경험들을, 그거를 모아서 2차적으로 생각하고 제어하는, 이게 이제 지혜잖아요. 그죠? 지혜의 뇌 영역이 생겨났다. 이게 전전두엽이다. 지혜의 뇌가 생겨났다. 여기는 지혜라고 할 만한 수준까지는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뭐 미미하게 있다. 그죠? 여기는 지혜라고는 할 만한 게 없고. 이렇게 마음이 진화했다. 마음이 진화했다는 것은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뇌가 진화를 했다. 뇌가 어떻게 이렇게 크게 진화를 했노? 체화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알매 체화라는 것은 이거는 마음의 체화다. 그죠? 아는 것이 마음이니까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마음이니까 알미 체화됐다는 것은 마음이 체화됐다는 거다. 이게 많이 더 체화됐기 때문에 아는 능력, 인식 능력, 마음 능력이 더 향상됐다. 그래서 사람의 뇌라는 것도 결국 아는 거가 기본이고, 그 아는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알았던 경험들이 쌓여 가지고 있는 이 이 이 영역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잘 발달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생각이 더 많게 됐다. 이런 것들에 비하면은 초파리
해파리에 비하면은 사람이 얼마나 더 복잡하게 생각을 많이 합니까?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근거가 반드시 있다. 어떤 현상이 있으면은 그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물질적인 근거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면은 마음이라는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물질적인 근거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연기가 나면은 꿀뚝에 연기가 나면 아니 땡 꿀뚝에 연기 날까? 반드시 부엌에 불이 지펴졌다는 얘기죠. 그죠? 힘이 있다면은 힘을 만드는 근육이라는 게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있다면은 귀신을 만드는 그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올까? 신이 있다면은 그 신을 만드는 신이라는 현상을 만드는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올까? 이런 거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학자고 논리적인 사람이라면은. 이제 그거를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믿고 시작하는 게 종교죠. 그죠? 종교는 그런 거 안 따집니다. 무조건 믿고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있었으니 무조건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 그거는 이미 종교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종교인이 될 수가 없죠. 그냥 과학자라고 하더라도 그걸 믿는 사람이 있는데 난 그런 사람들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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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 자기 본심은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믿으면 뭐 이로움이 오니까 유익함이 오니까 그냥 있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좀 이상한 사람이고 특히나 과학자가 그렇다면은 더 이상한 사람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번뇌라는 것도 이 복잡한 생각에서부터 온다. 자, 그 전에 불교에서 마음의 정이라는 것은 대상을 아는 것, 대상을 아는 것이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은 대상으로 기우는 특성이 있다.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으로 이렇게 기운단 말이에요. 왜 기우나? 알려고. 마음은 대상으로 기우는 특성이 있고 기울여서 안다. 안다. 대상을 아는 것이 그래서 마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상은 마음은 고유한 하나의 법이다. 법이라는 것은 82가지 세상에 법이 있는데 고유한 존재로서의 법, 고유한 그 무엇, 화학에서 화학 원소가 각각 고유하잖아요. 그죠? 그 화학 원소 주기율표가 지금 뭐 120 몇 개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있듯이 세상 일체를 이루는 고유한 물질들이 있다. 지, 수, 화, 풍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각각 고유한 물질 중에 존재 중에 하나다. 그런 존재 중에 하나로 마음도 82법 중에 하나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깨달음, 어, 어, 니바나, 열반도 하나의 법이고, 마음도 하나의 법이고, 열반도 하나의 법이고, 마음을 만드는 마음 부수 52가지가 52개의 법이고, 물질 28가지가 법이고, 그래서 52, 28, 11 더해서 82가지가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82가지. 불교도 이제 이거는 아비담마, 테라와다, 소승불교라고 하는 테라와다에서 주장하는 거고, 또 다른 데서는 뭐 80법하고 뭐 이렇게 달리 얘기도 합니다. 뭐, 부파마다 조금씩 다른 주장을 한다, 뭐 그 정도로 알면 되고요. 제가 공부한 아비담마, 남방불교에서는 82가지 법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거를 잠시 설명을 했고, 법이라는 것은 소문자로 이렇게 지금 설명한 고유한 물질로서의 법은 소문자로 D를 씁니다. 담마는 빨리어고 다르마는 산스크리트어고 산스크리트어가
빨리어 다음으로 나온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인도의 고대 문자고요. 그렇고, 이제 법에 대한, 그 다음에 발리어, 산스크리트 설명을 했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과거 생각, 지나갔던 과거 생각, 아직 보지도 않은 미래까지를 가정해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얻었다. 능력을 얻은 거는 좋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을 모아서 그거를 회상하고 종합해서 그다음에 또 다른 과거의 경험에서부터 새로운 지식을 뽑아내는 지혜까지 생겼고, 이런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문명을 창조를 했죠. 그죠? 그 문명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래서 생각이 많은 것은 이롭게 작동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인을 사는 우리에게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저 자기 직업 뭐 잘 하고,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충실하게 해가지고, 그저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해서 일 잘해서 돈 잘 벌고 마음 편하게 살면 되지. 여러 가지 자기하고도 관계없는 정치 생각하고 종교 생각하고 이래가 골치 아프죠. 그죠? 그라마. 그게 이제 번뇌가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한테는 생각이라는 것이 물론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쓸데없이 너무 많이 생각한다는 게 그게 다 번뇌가 됐다.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쓸데없는 것까지 생각하니까 번뇌가 됐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이건 이제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죠? 고등동물일수록 마음을 잘 체화시킨다. 체화를 이렇게 갈수록 더 잘 체화시킨다는 거고, 체화를 잘 시킨다는 것은 학습과 기억 능력이 더 좋아진다는 거고, 이 학습과 기억 능력의 차이가 뇌 수준의 차이를 만든다. 자, 이제 이런 게 쉽게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학습과 기억에 대해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학습이 일어나고 학습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해서 기억이 생성되는지. 자, 그래서 번뇌라는 것이 괜히 쓸데없는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돼서 괴로워하고, 이게 이제 떠돌려 간다, 끌려다닌다, 나의 생각에 내가 끌려다니는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떠돌려 가지 않게 하려면은 수행이 필요하다. 떠돌려 가는 그런 마음 현상이 번뇌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복잡한 뇌가 됐는데,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진화가 됐잖아요. 그죠? 이 마음이 어떻게 진화가 됐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이 마음의 진화입니다. 다니엘 데니시라는 심리학자가 쓴 마음의 진화. 이 책 굉장히 유익하고 좋습니다. 마음을 이해하는데 이 책 꼭 읽어보세요. 이 책 꼭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게 많다고 내가 얘기했죠. 문장 하나를 읽어도 정말 정말 힘듭니다, 읽기가. 이거는 그래도 좀 쉬워요. 의식의 진화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는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두 번 읽었다 그랬죠. 이것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하도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많아가지고. 근데 이 책은 그래도 마음을 이해하는데 좀 쉽습니다. 자, 이 사람 같은 이런 동물의 마음을 그레고리 생물의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봅니다. 방금 내가 따로 나누어 준 그 파일에 있습니다. 그 파일 보고 설명을 들으면 됩니다. 이제 마음이 다윈 생물의 마음, 스키너 생물의 마음, 포프 생물의 마음,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화한 그레고리 마음이라고 이렇게 진화했다고 데니시
설명을 합니다. 이거를 뭐 생산과 검증의 탑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뭐 이런 말, 이 탑을, 이걸 탑이라고 생각하고 이 탑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진한데 요거를 잠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가장 단순한 마음. 자, 요거는 한 가지 생물이 하나의 마음밖에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환경이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있으면은 요 생물, 요 생물, 요 생물, 요 생물, 요 생물 중에 이 환경에 적합한 생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즉, 이 환경에 적합한 마음을 내는 그런 생물이 있을 거다. 그럼 요 생물만 살아남고 나머지들은 도태된다. 자연 선택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다윈이 자연 선택이라 그랬으니까 이 다윈이 자연 선택으로 이렇게 진화한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체가 있었는데 나머지들은 다 진화해서 탈락하고 얘만 살아남죠. 이게 진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마음만 내는 생명체들이 있었고 그 한 가지 마음을 우연히도 이 환경에만, 이거 환경을 표시한 겁니다. 이 환경에 맞는 그 생명체는 이게 잘 적응하니까 살아남아서 종족을 번식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연히 이런 마음을 냈는데 필연적으로 이 생명체가 살아남았다. 우연과 필연이죠. 진화라는 게 우연히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그 돌연변이가 그 환경에 적합하기 때문에 개들이 필연적으로 살아남았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다윈의 우연과 필연. 이거하고 견주어 가지고 마음을 갖고 있는 요 개체만 번창해서 살아남았다 하는 게 이제 다윈 생물이다. 요 수준의 생명체. 한 생명체가 하나의 마음만 내는 요런 단순한 마음. 요게 다윈 생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마음을 내는 생명체는 하나의 생명체가 요 다양한 마음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 그래서 다양한 마음을 내가 이 환경에 적응을 해보니까, 요 마음이 이 환경에 잘 적합하네. 그럼 다음부터는 요 마음만 내는 거라. 자, 요거는 한 개체가 다양한 마음을 내고 어떤 특정한 마음을 냈을 때 환경에 적합하면은 그 마음만 내면서 살아가는 요런 생명체, 요거를 스키너 생물이라고 합니다. 스키너라는 사람이 비둘기 같은 거 가지고 비둘기의 마음이 어떤지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 마음이 요런 정도의 수준의 마음이더라. 다른 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걸 공부하고 설명하려면은 심리학을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세하게는 우리가 들어가지를 못하고요. 비둘기가 하여간 이런 정도의 수준의 마음을 낼 수가 있다. 이 연구를 한 사람이 스키너여서 스키너라는 그 사람 이름을 따와서 요런 마음을 요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동물은 스키너 생물이라고 하자 하고 다니엘 데닛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고, 그 다음에 퍼프 생물은 앞에 이 스캐너 생물은 직접 환경하고 경험을 해봐야 돼. 요런 마음이 환경에 적합하다는 것을 직접 환경하고 대가지고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 그런 수준이라 그냥 생각을 해가 이게 제일 좋은 마음이야 하고 결정할 수가 없고, 다양한 마음을 낼 수는 있지만은 각각의 마음을 내 가지고 환경하고 한번 부딪혀 봐야 돼. 그러고 나서 이게 제일 좋으네 하면 다음부터는 이 마음을 내는 거라. 그런데 반해 가지고 퍼퍼 생물은 실제로 환경하고 요 다양한 마음을 낼 수 있고, 당연히 이런 다양한 마음을 낼 수 있고, 더 나아가 가지고 환경하고 직접 안 부딪혀 봐도 요 마음이 환경하고 제일 적합해 하고 아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하고 일일이 다 경험하지 않고 요 마음을 낸다는 거지. 여기에 그 좋은 예가 있습니다.
어디 뭐 중국에 어디 가면은, 아니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그 어떤 관광지가 있다, 그죠? 밑에 수백 뭐 수백年안 되겠지만은 높은 절벽이 있고, 유리로 된 바닥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게 해놨는데, 안 떨어지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잘 못 간다, 그죠?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왜? 괜히 가다가 유리창이 깨지면, 이 유리가 깨지면 떨어지면 죽는 줄 안다 말이에요. 직접 경험 안 해봐도. 잘못하다 떨어지면 죽는 줄 안다 말이에요. 직접 이렇게 안 떨어져 봐도. 유리창이 깨져가 떨어지는 거를 경험해 보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마음에서,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구나 하는 거를 알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이런 수준의 능력이 있는 마음, 이게 퍼프 생물이다. 아마 개나 고양이만 돼도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사람 당연히 이 수준은 되는 거고, 추리 능력이 있어가지고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도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여러 가지 후보군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행동할 수가 있다. 이런 마음을 내는 능력이 있는 생물을 퍼프 생물이라고 한다. 다음에 인간은 그보다가 더 나아가가지고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 언어를 사용할 줄을 안다. 특히나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 이건 자기 자신이 생각해낸 거고, 자기 자신이 생각해낸 것들 중에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아도, 직접 시행착오를 하지 않아도 그 중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고, 이거는, 이 그레고리 생물은 내가 직접 생각하지 않은 것들도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남의 경험을, 뭐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 가지고, 남한테 얘기를 듣고, 책을 읽고서, 영화를 보고서, 이게 하나의 다 도구죠, 그죠?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나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능력이 있는 생물, 사람이 거의 유일하죠, 그죠? 동물들도 뭐 그런 능력 있는 동물, 아주 강한 능력은 아니지만은 조금의 능력 있는 동물들도 있다, 그죠? 자기네들끼리 의사소통을 하는, 그래가지고 벌만 하더라도 어디 가면은 뭐 꿀이 많다 하는 거를 서로 커뮤니케이션 한다 그러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벌이 뭐 그레고리 생물은 아니지만은, 약간 그런 능력이 잘 발달된 생물체, 사람이 뭐 유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걸 그레고리 생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마음이 더 복잡해졌다. 복잡해졌다는 거는 그렇게 만드는 뇌가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발달을 했다, 진화를 했다. 그 마음의 발달, 진화 이면에는 뇌가 발달, 진화했다는 것을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체화되는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많이 체화돼 가지고 뇌가 커졌다. 사람 뇌 잠깐 한번 봅니다. 이거 입체 안경 쓰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입체 안경 있잖아요. 어딨나, 한쪽은 빨갛고 한쪽은 파란 거 있잖아요. 보면 이거 입체로 잘 보입니다. DNA 피질이고 그 안에 이런 복잡한 구조가 있고, 반 잘라서 보면은 DNA 피질이고, 뒤쪽 여기서 여기까지가 후두엽입니다. 후두엽이고 전두엽이고 전전두엽이고, 이걸 대상피질이라 그럽니다. 이건 알아놔야 됩니다. 대상피질. 감정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그다음에 대상피질의 특히 뒤쪽 이 부분, 기본 모드 신경망의 중요한 허브가 된다는 것. 그 대상피질은 반드시 알아놔야 되고, 좌뇌, 우뇌를 이렇게 연결하는 큰 신경 다발이 있는데 이게 잘려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뇌다리라 그러고, 시상하부, 요게 중간뇌입니다. 중간뇌, 다리뇌, 숨뇌.
중간내, 다리내, 숨내를 세 개를 합쳐서 뇌줄기라 하고, 뇌줄기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맥박, 호흡, 체온 이게 다 여기서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죽으면은 생명이 죽는 거예요. 얘네들은 제거해도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다. 얘네들은 제거해도 생명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생명이 좀 단순화되죠. 얘를 제거해버리면은 이성이 없어져 버리게 되겠고, 얘를 제거해버리면은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얘를 제거해버리면은 보지를 못하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못 본다고 죽는 거 아니죠, 그죠? 운동 못 한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생각 못 한다고 죽는 거 아니고, 얘네들은 삶을 좀 보다 더 풍부하게, 더 풍요롭게 할 따름이지 생명을 유지하는 거는 여기서 생명을 유지한다. 뇌의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그건 반드시 좀 알아놓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대상을 아는데, 대상을 아는 것이 알미고, 이게 아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죠? 대상을 아는 게 그걸 인식한다고 그러고, 이게 알미고, 아는 것은 다시 체화된다. 실제로는 대상을 아는 데 있어가지고 과거에 체화시킨 이 기억 이미지가 여기에 관여한다. 이게 없으면은 올바른 알미 일어나지 않는다. 그 예를 달마시안 소 같은 거를 들어서 봤다. 그죠? 예, 내가 과거에 거기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지 올바른 알미 일어난다. 그렇게 일어난 알은 다시 또 체화가 된다. 그래서 이게 마음이라는 거다. 체화된 데서 다시 망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회상이 되기도 하고 되면 또다시 체화되고, 새로운 대상을 만나서 알미 일어나고 체화되고, 체화된 게 이게 독자적으로 또 일어나서 회상되고 망상하고 체화되고, 이렇게 일어나는 게 내가 하는 일이다. 이 기억된 기억 이미지가 번뇌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알미 번뇌로 찌든 알미 된다. 이게 번뇌로 찌들어 있고, 이게 시현적 대상을 아는데 관여를 하기 때문에 얘가 번뇌로 때가 묻어진 알미 일어난다. 그래서 범부의 마음은 번뇌로 불타오른다. 자,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보도록 하고요. 아까 설명했습니다. 마음 공간이라는 거. 부타는 마음 공간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마음 공간에 이런 네 가지 필수 구성 요소가 있다. 그게 이제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인식 대상을 감각기관이 만나면은 그 감각기관이 내 마음 공간에, 또 일단 마음 공간에 이미지로 맺힌다. 이거가 이제 눈의 아른말이, 귀의 아른말이 하는 그 식이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법이 된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얘가 그 뇌 활성을 불러일으킨다 그랬잖아요. 그죠? 뇌 활성이 법이라 그랬죠. 그죠? 이 수준의 뇌 활성은 순수 이미지가 맺히는 거고, 그거를 아른말이, 눈의 아른말이, 귀의 아른말이, 전오식이라고 부른다. 이 식이 맺히는 거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거울이 마음 거울, 의근이다. 지금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죠? 요거를 앞으로 아마도 다다음 시간에 요 과정, 이 인식 과정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때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은 마음 공간에 마음 거울이 있고, 그 마음 거울에 일단 상이 맺힌다. 이 상은 아직 의식에 올라오지 않은 상. 이게 맺히는 거울이 의근이라는 마음 거울이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일단 상을 맺히고, 여기에 기억 이미지가 관여해가지고 대조해가지고
이거는 뭐라고 하는 이 상이 일어난다. 이게 의식이 된다. 의식이 된 거는, 의식이라는 거는 마음이고, 그 마음은 다시 기억 이미지로 저장이 된다. 이게 마음 공간에 그래서 요 의근이 있고 식이 있고 그다음에 기억 이미지가 있고 이 전체를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알아차림이 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가지가 마음 공간의 네 가지 기본 요소다라고 부타파라 스님이 니까야, 기본 불교의 초기 경전인 니까야를 읽으시고 이 네 가지를 찾아내신 거예요. 찾아내가지고 이런 마음 공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도표로 그린 거고, 이건 내가 그린 게 아니고 부타파라 스님이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감각기관이 눈, 귀, 코, 여 이런 대상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이 대상을 받아들여서 순수 이미지를 맺고 이게 의근에 맺히고 마음거울이라는 의근에 맺히고 여기에서 그게 무엇이라는 알미 일어나고 이게 마음이 되고 된 거는 다시 저장된다. 과거에 저장된 기억 이미지가 이게 관여했고 이 과거에 저장된 기억 이미지는 이게 있어야지 인식이 완전한 인식이 일어나고 이 기억 이미지가 오염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염된 게 개입했기 때문에 마음 공간에 일어나는 이 의식은 표시가 없어져 버렸네. 이 의식은 마음은 오염됐다. 이게 오염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생긴 현재의 내 마음은 오염됐다. 번뇌로 오염됐다. 범부의 마음은 번뇌로 오염될 수밖에 없다. 수행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번뇌를 제거하지 않는 한 이게 일어나는 게 실제로 내려보면 이렇다는 건데 지금 설명하기에는 조금 벅찹니다. 여기 이제 의근도 나오고 요식도 나오고 의근 마음 거울도 이렇게 해가 마음 거울도 나오고 알아차림도 나오고 여기 상도 나오고 의식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다음 주에 인식 과정 이게 이제 인식 과정이거든요. 이 인식 과정을 설명할 때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낑숙한 나무 비유경에 문지기가 의근에 해당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설명했고, 그래서 요니소 마나시까라 하는 것이 의근이고, 이게 의근이고, 그러니까 의근이 작동하는 것을 지혜롭게 작동하게 하는 것,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함, 마음에 들어오게 함, 마음에 잡돌이한다, 마음에 잡아 넣는다, 마음에 잡아들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잡돌이한다는 게 잡아들인다, 아나시까라, 작이, 이제 요니소가 지혜롭게 열이, 지혜롭게 의근을 작동시키는 것이 이게 문지기가 하는 거고 이게 알아차림이라는 사띠다. 사띠가 그런 역할을 한다. 여기 이렇게 이게 개입될 때 사띠가 이거를 지켜보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오염은 못 들어오게 한다. 오염은 못 들어오게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오감각기관, 이걸 오감각기관이라고 그러고, 이 오감각기관이 눈의 아랫마리, 귀의 아랫마리, 코의 아랫마리, 이런 전오식을 만들고, 이거를 포섭해서 의식이 되게 하죠. 그죠? 이게 포섭하는 게 의근이다. 이거 지켜보고 있는, 의근이 하는 역할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알아차림이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문제기 역할을 해가지고, 여기 모르는 자, 불선법은 얘가 못 잡도록, 그래서 불선법은 이 마음 공간에 못 들어오도록 하고, 선법은 들어오게 한다. 얘가 문지기가 돼가지고,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다시 또 반복을 하겠습니다. 감각기관이 이렇게 감각을 받아들이면은 의근이 그 감각, 즉 이게 전오식이죠. 감각을 다시 받아들여서 의식을 만드는데 그거를 사띠가 지켜보고 있다. 사띠가 선법만 들어오게 한다. 그래서 문지기라고 한다. 빙숫과 나무 비유경에 문지기라고 사띠를 비유를 했다. 이런 아래를 지켜보고 하는 이 층계가 해탈 열반까지 연결이 된다고 붓다는 이 마음 공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한 게 이 운나바 브라흐만 경이라는 거고요. 5가지 감각 기능은 의근을 의지하고, 의근은 사띠를, 사띠는 해탈을, 해탈은 열발을 의지한다. 이게 5가지 감각 기관은 의근을 의지하고, 의근은 예를 관리하고, 의근은 사띠를 의지하고, 사띠는 예를 관리하고, 사띠는 해탈에 의지하고, 해탈은 예를 관리.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관리한다고 설명한 게 붓다가 운나마 브라만이라는 수행자한테 설명한 것이 운나마 브라만 경이고, 이것이 이제 의지한다. 이게 바티사라남이라는 건데, 이게 의지한다는 거는 관리를 받는다라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띠가 의근을 관리하고 의근은 사띠에 의지한다. 그런 뜻이고, 대상을 만나서 이렇게 알미 일어나는 과정, 이거를 인식 과정이라 그러죠. 이 인식 과정이 17찰나 걸린다. 1찰나가 75분의 1초니까 17찰나는 75분의 1 곱하기 17초, 0.23초 됩니다.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봤고요. 자, 첫째 시간에 마음 공간의 진화와 번뇌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1시간 끝내고요. 10분 쉬었다가 9시 20분에 다음 파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분 쉽니다. 9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